과연 하나의 문자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자신의 뿌리에 크게 관심이 없던 그녀가 세계적인 명문 대학 강의실에서 마주한 예상치 못한 논쟁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 김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은 모두 한국에서 이민 온 분들이라 집에서는 한국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웠죠. 학교에서는 완벽한 영어로 친구들과 어울리고 집에서는 부모님과 한국어로 대화하며 한국 문화를 접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청소년기까지 저는 제 한국인 정체성에 대해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언어학과에 입학하게 된 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언어가 어떻게 문화와 사고방식을 형성하는지 이해하고 싶었고, 특히 이중 언어 사용자로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첫 학기에 로버트 헨슨 교수의 세계 문자 체계의 역사와 진화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헨슨 교수는 언어학계에서 존경받는 학자로 특히 여러 문자 체계의 비교 연구에 있어 세계적인 전문가였습니다. 강의실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중국 베이징에서 온 리하오였습니다. 첫 수업부터 그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으며 특히 중국 문화와 한자의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보통 강의실 앞쪽에 앉아 열심히 필기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날도 헨슨 교수가 메소포타미아의 서령 문자부터 이집트의 상형 문자부터 다양한 문자 체계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동안 꼼꼼히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교수님이 아시아 문자 체계로 화제를 돌렸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특히 한글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헨슨 교수는 중국 한자의 복잡성과 그 파생 문자들에 대해 설명하다가 문득 한글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흥미가 묻어났습니다. 한글이 다른 문자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창제되었다는 설명에 저는 점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한글이라는 문자에 숨겨진 독창성과 과학적 원리에 새롭게 눈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깊은 의미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강의실 뒤쪽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리하오가 손을 높이 들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평화로운 학문적 토론이 곧 뜨거운 논쟁으로 변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리하오의 손이 올라가는 순간 헨슨 교수는 그의 의견을 듣기 전에 한글에 대한 설명을 더 이어나갔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점점 열정적으로 변해갔고 그의 눈빛에는 학자로서의 순수한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헨슨 교수는 프로젝터를 통해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모음 역시 하늘, 땅, 사람을 기본으로 한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이것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소리의 발성 원리와 우주관을 담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창조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한글이 위대한 문자라는 말을 들어왔지만 그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가끔 한글날에 대해 이야기하셨고 한국 학교에서도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배웠지만 그저 민족적 자부심의 표현으로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헨슨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한글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창조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글의 독창성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문자들이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과 달리 한글은 한 개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계되고 창제된 거의 유일한 문자 체계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음 기관의 모양과 소리의 물리적 특성을 시각적으로 반영한 유일한 표음 문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실 안은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리하오는 여전히 손을 들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점점 더 불만스러운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몇몇 다른 학생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리하오와 교수님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점점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글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왠지 모를 방어적인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헨슨 교수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역사적 배경으로 화제를 옮겼습니다. 15세기 조선에서 한자는 지배층만 사용할 수 있었고 대다수의 백성들은 문맹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했고 그것이 한글 창제의 핵심 동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교수님이 훈민정음 서문의 유명한 구절, 백성을 가엾이 여겨 문자를 만든다는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 읽어주었을 때 저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설명이 끝날 무렵 헨슨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실용성이 현대 언어학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글은 컴퓨터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며 문맹률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도 언급했습니다. 그제서야 교수님은 리하오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리하오는 천천히 일어나며 교수님을 향해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첫 마디를 듣는 순간 이 토론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설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리하오는 천천히 일어나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리하오는 먼저 헨슨 교수의 학문적 업적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곧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습니다. 한글이 독창적인 문자 체계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한글이 중국 한자에서 파생된 글자이며 한국어는 본질적으로 중국어의 방언 또는 사투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제 정체성, 제 뿌리, 제가 속한 문화의 가치가 도전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리하오는 계속해서 중국 문화가 동아시아 전체에 미친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전통 의복, 음식, 건축, 예술, 심지어 언어까지 모두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중국 문화를 모방해왔을 뿐 독자적인 문화적 창조물은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한글의 창제 원리가 중국의 전통 음성학 이론인 운학에서 빌려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자의 부수를 단순화하여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한글의 자음과 모음 형태가 한자의 특정 부분에서 따왔다는 근거로 몇 가지 유사성을 제시했습니다. 강의실은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학생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교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 옆자리에 앉은 일본인 학생이 노트에 리하오의 주장을 열심히 받아 적는 것을 보고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헨슨 교수는 리하오의 주장을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리하오가 말을 마치자 교수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의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유년 시절 토론토의 한인 커뮤니티에서 보낸 시간들, 한글날 행사에서 세종대왕에 대해 배웠던 순간들, 부모님이 한국어를 잊지 말라고 늘 강조하셨던 이유.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자에 관한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체성과 역사, 그리고 문화적 자부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리하오의 주장에 반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 역사나 언어학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었고
감정적인 반응만으로는 이 학문적 논쟁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무언가 말해야 했습니다. 침묵은 동의로 해석될 수 있었으니까요. 헨슨 교수가 다시 말을 이어가려는 그 순간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교수님은 제 손을 보고 잠시 멈추었다가 제게 발언 기회를 주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꺼리는 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저는 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계 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리하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글은 한자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독창적인 창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은 중국 문화를 모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한자의 복잡성으로 인해 일반 백성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한자가 지배층의 문자였고 대다수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없었다는 역사적 맥락도 덧붙였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이라는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설계 원리는 중국 한자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 설명이 진행될수록 제 논리에 약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 역사나 언어학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었고 리하오의 구체적인 주장에 대응할 만한 세부적인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리하오는 제 말을 듣는 내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당신은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고 말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리하오가 제시한 한글과 한자의 유사성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들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운학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몰랐고 세종대왕 시대의 음성학적 연구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를 가장 불안하게 한 것은 다른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몇몇은 공감의 눈빛을 보내주었지만 대부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리하오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논쟁에서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지는 분명했습니다. 말을 마치려는 순간 제 시선이 우연히 헨슨 교수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더 말하고 싶어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글이 단순히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의 상징이며 문화적 독립성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리하오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헨슨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갑자기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리하오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후 강단 뒤로 걸어갔습니다. 교수님은 서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장의 문서와 책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논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헨슨 교수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저에게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헨슨 교수는 여러 문서들을 강단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중에는 오래된 책의 복사본과 고문서 이미지, 그리고 다양한 학술 논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먼저 제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학문적 토론에서 다양한 관점을 듣는 것은 중요하며 특히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된 주제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리하오를 향해 고개를 돌려 그의 의견 역시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교수님의 표정이 진지해졌고 학문적 토론은 감정이나 개인적 신념이 아닌 역사적 증거와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헨슨 교수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사본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세종대왕이 1446년에 한글을 공식적으로 반포할 때 함께 발표한 해설서였습니다. 교수님은 이 문서가 한글의 창제 원리와 철학적 배경, 그리고 각 글자의 음성학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교수님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문을 영어로 번역해 읽어주었습니다. 이 문서는 한글이 중국 문자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원리에 기반해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또한 동국정운이라는 책의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세종대왕 시대에 편찬된 의문학 사전으로 한글 창제 과정에서 참고된 음성학적 연구를 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이 책이 중국의 운학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의 특성에 맞게 재해석하고 발전시킨 독창적인 연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들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감정적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이 실제 역사적 문서와 학문적 연구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리하오의 표정은 점점 경직되어 갔고 다른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교수님의 설명에 집중했습니다. 헨슨 교수는 이어서 현대 언어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소개했습니다. 미국, 유럽, 심지어 중국의 언어학자들까지도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적 우수성을 인정한 다양한 논문들이었습니다. 특히 교수님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진행될수록 저는 이전에 몰랐던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아니라 언어학적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혁신적인 창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정체성의 일부인 이 문자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리하오가 제기한 한글과 한자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교수님은 명확한 반박을 제시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유사해 보이는 몇몇 글자들은 우연의 일치일 뿐 근본적인 창제 원리와 구조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은 특히 한글의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며 이것이 세계 어떤 문자 체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와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제 안에 뭔가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났고 제 정체성의 한 부분이 더 선명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적 진실 앞에서 감정적 주장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헨슨 교수는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며 한글의 독창성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해 나갔습니다. 그는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의 핵심 부분을 확대해 보여주었습니다. 세종대왕과 지편전 학자들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헨슨 교수가 말했습니다. 15세기에 이미 한국의 학자들은 현대 음성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음을 분류할 때 조음 위치와 방법을 고려했고 이를 글자의 형태에 반영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의문론적 자질 이론의 개념이 한글에 이미 적용되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음을 조음 방법과 위치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글자 형태에 일관되게 반영한 것은 20세기 현대 언어학에서야 본격적으로 연구된 개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은 특히 한글의 계열성과 체계성에 주목했습니다. 기본 자음에 획을 더해 격음과 경음을 만드는 방식, 기본 모음 요소를 결합해 복합 모음을 구성하는 방식은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심오한 언어학적 통찰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수단을 넘어 언어의 음성학적 원리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과학적 체계입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세계 여러 문자들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비교해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문자는 수백, 수천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진화했지만 한글은 특정 시점에 세종대왕과 지편전 학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계되고 창제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문자 역사에서 창제자, 창제 시기, 창제 원리가 모두 명확하게 기록된 문자는 한글이 유일합니다.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세종대왕의 위대한 통찰력과 과학적 사고의 결과물입니다. 저는 이 모든 설명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한국인의 자부심을 넘어 인류 지식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역사적 문서와 학문적 연구로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강의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는 경이로움과 호기심이 가득했고 몇몇은 열심히 노트를 적고 있었습니다. 리하오의 얼굴은 읽기 어려웠지만 더 이상 이전의 확신에 찬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헨슨 교수는 모든 증거를 제시한 후 학생들에게 질문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영국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어 한글의 디지털 환경 적응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한글이 컴퓨터 입력 시스템과 디지털 폰트 디자인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용되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대화를 들으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 정체성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자부심이었습니다. 헨슨 교수의 설명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한글에 대한 더 많은 질문들을 쏟아냈고 교수님은 각각에 대해 학문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모든 대화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리하오의 주장에 반박했을 때의 감정적인 상태와는 달리 이제는 평온하면서도 강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감정적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이 학문적으로도 증명된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리하오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고 입술은 불만스럽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 그의 얼굴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헨슨 교수가 제시한 문서들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질의응답이 거의 끝나갈 무렵 헨슨 교수는 리하오를 향해 물었습니다. 리하오 군,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리하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리하오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잠시 교수를 노려보더니 갑자기 책과 노트를 가방에 거칠게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편향된 서구 학자들의 관점일 뿐입니다. 그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시아 역사는 아시아인들에 의해 해석되어야 합니다. 강의실에는 불편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다른 학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헨슨 교수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실망감이 비쳤습니다. 리하오, 우리는 객관적인 역사적 증거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우월성에 관한 논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리하오는 이미 교수의 말을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강의실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중국 5천년 문명의 위대함은 이런 작은 논쟁으로 훼손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서 강의실을 빠르게 나갔습니다. 헨슨 교수는 리하오가 나간 후 잠시 침묵했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문화적 자부심이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문의 목적은 진실을 찾는 것이지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수님의 말에 강의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리하오를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보여준 반응이 아쉬웠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제게 다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고, 특히 일본인 학생은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들의 질문에 답했고, 이 과정에서 제 자신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저는 제 노트를 정리하며 오늘 배운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학문적 여정에서뿐만 아니라 제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식의 힘과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강의실을 떠난 후 저는 헨슨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고 저를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훈민정음 해례본과 그가 보여준 다른 자료들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헨슨 교수는 제가 오늘 보여준 용기에 감사를 표하며 어려운 상황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약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실 제 주장은 감정적이었고 학문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헨슨 교수는 그것이 배움의 과정의 일부라고 말하며 책상 위에서 한 권의 책을 집어 제게 건넸습니다. 한글의 역사와 언어학적 가치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책을 받아들며 저는 갑자기 어린 시절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토론토의 한국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면서 지루해했던 순간들, 부모님이 한국어로 말하라고 할 때마다 영어로 대답했던 반항심,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때로는 혼란스럽게 생각했고, 캐나다인인지 한국인인지 어디에 속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음을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헨슨 교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문화 정체성은 복잡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두 세계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의 말은 깊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도서관에 가서 한글과 한국 역사에 대한 책들을 더 찾아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뿌리에 대해 진정한 호기심과 자부심을 느끼며 공부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리하오를 캠퍼스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제 시선을 피했지만 제가 먼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짧은 대화 끝에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 더 배우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완벽한 이해는 아니었지만 작은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를 통해 저는 제 정체성의 일부를 새롭게 발견했고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 지식을 넘어 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뿌리를 진정으로 이해하는데 거리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